어머니, 지금 가셔야 사고로 사망보험비 5억이 더 나와요. 괜히 더 버티지 마세요. 7년간 동네 소문난 효부였던 며느리. 그 모든 헌신이 연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눈물만 흘렸지만 제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치밀하게 계산된 그들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병실 침대에서 침묵한 채 죽어줘야 했을까요? 아니면 복수국의 설계자가 되어야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저는 김복순입니다. 올해로 68이 되었고 지난 4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복 많은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고 며느리 지은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부였으니까요. 지은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도 어느덧 7년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은이는 남달랐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저를 먼저 챙기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알아보고 왔다는 그 세심함에 저는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친정 어머니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마음 놓고 돌아가셔도 된다고요. 결혼 후 지은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매달 초하루면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사와 제 방에 놓아두었고, 제 생일날이면 동네 친구들을 전부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명절 때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제사상은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은이를 보며 혀를 내둘렀고,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일이 생각납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 댁 올케가 지은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도 안 챙기는데 지은이 같은 며느리를 두다니, 언니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지은이는 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며느리 흉을 볼 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알아서 물어왔습니다. 복순이, 너는 왜 말이 없냐고, 너희 집 며느리는 좋으냐고요. 저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건 없다고요. 그러면 친구들은 제 표정을 보고 금방 알아챘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지 자랑하고 싶지만 참는 거라는 걸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김복순이, 너는 정말 복받았다고, 그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냐고, 우리도 다음 생에는 너처럼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빌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일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드디어 복을 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야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제 건강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병원 예약은 물론이고 약 먹는 시간까지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바로 한의원 예약을 잡아주었고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생강차를 끓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지은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너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요. 민호도 지은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지은이에게 인사를 했고 지은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끔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병원에는 다녀봤냐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고요. 지은이는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요. 저는 지은이를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인데 아이 문제로 마음 아프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지은이는 제게 고급 캐시미어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거라고 어머니께 제일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목도리를 두르고 경로당에 갔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둔 게 꿈만 같았고 남은 인생이 얼마나 편안할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지은이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그 모든 효성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며느리가 실은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민호와 함께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은이가 예약을 잡아줬거든요.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민호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습니다. 민호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귓가에서 쇠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었고 무언가 단단한 것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고 주변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분명히 돌아왔는데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조차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몸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의 대화였습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 의식이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다고, 의식이 돌아왔다고, 저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는 며느리입니다.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이 심각하고
현재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유지장치로 연명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생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는데 의사는 제가 의식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깨어나실 수 없는 건가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톤이었지만 왠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모두가 저를 식물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했고 동시에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의사의 발소리가 멀어졌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오직 귀만 살아있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기계 소리, 복도의 발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뛰는 소리까지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와 누군가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시어머니 면회 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 떨리는 숨소리까지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렇게 슬퍼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7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효성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 물수건 있으니까 손 좀 닦아주세요. 환자분께 말도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말을 건네주기를, 제가 곧 나아질 거라고 위로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쯤 지났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제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은 무심한 발소리였습니다.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제 귀 가까이 몸을 숙인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그 숨결이 제 뺨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차가웠습니다. 아까 간호사 앞에서 들었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음처럼 냉정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효부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일 챙기고 명절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귀찮았는지를 차갑게 늘어놓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끔찍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5억 때문에 참았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이요. 5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동안의 모든 효성이 돈 때문이었다니요. 경로당에서 자랑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생일날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함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자친구 이야기를, 새 출발 이야기를, 그리고 저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며느리가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 지은이었고 그 차가운 말투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듣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갑고 잔인한 진실을요. 7년간의 효성이 전부 연기였다는 말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제가 얼마나 우스웠는지를요. 친구들한테 자랑하시던 거 다 알아요. 지은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조롱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떨리고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차갑게 말하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간호사님, 제가 조금 진정하고 올게요. 어머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오직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걸요. 7년 동안 완벽한 가면에 속아 살았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5억이라는 숫자보다 남자친구라는 말보다 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잠들 수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5억, 남자친구, 연기, 그 모든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하며 어깨를 으쓱하던 그 순간들이요. 저는 완벽한 바보였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얀 천장이 너무나 무심하게 느껴졌고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옆에서 기계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기계 소리였습니다. 제 것과 똑같은 생명유지장치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삑삑거리는 그 소리가 저를 제외한 다른 환자도 이 방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제 옆에도 환자가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제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귀가 더 예민해졌고 주변 소리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도의 발소리, 다른 병실의 기침소리, 심지어 간호사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옆 침대 환자를 간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욕시키고 링거를 교체하고 상태를 확인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옆에 누가 누워 있는지, 그 사람도 저처럼 의식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건지요. 혹시 그 사람도 듣고만 있는 건지, 저처럼 절망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환자분도 안타깝네. 어머니랑 같은 사고로 둘 다 이렇게 되시다니.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사고라고요. 어머니와 함께라고요. 그렇다면 설마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발 아니길 바랐습니다. 차트 보니까 아들분이시네. 민호 씨, 30대 초반인데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민호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태로 의식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로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말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민호야 하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하면 됐지. 왜 민호까지 이렇게 된 건가요? 신은 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간호사가 나가고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시선을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고개를 돌릴 수는 없었지만 눈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민호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제 눈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함이 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루쯤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또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 걸까요? 간호사님, 혹시 제가 남편 좀 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천천히 계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제 침대를 지나쳐서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민호에게는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민호에게만큼은 진심일까요? 혹시 남편에게는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을까요?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민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앉았습니다. 민호 침대 옆에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지은이가 민호에게는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었지만 남편에게는 애정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민호는 사랑받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지은이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제게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험금 10억, 그 돈으로 남자친구와 새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도 이참에 정리되면 저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병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가 뭐라고 한 거죠? 민호도 죽기를 바란다고요. 제 아들마저도 돈을 위해 죽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 민호와의 결혼은 돈 때문이었다는 것, 7년 동안 민호 옆에서 자는 것조차 역겨웠다는 것을요. 그 모든 말들이 독약처럼 병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민호가 이 말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도 저처럼 의식이 있다면 아내의 그 잔인한 말을 전부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7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할까요? 저는 민호 대신 그 고통을 받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저만 이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않은 것도 일부러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민호의 아이는 절대 낳고 싶지 않았다는, 하지만 보험금을 받으면 그 남자의 아이는 낳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를 기다리던 제 마음이 지은이를 다그치지 못하고 조용히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간호사님, 남편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제가 좀 나갔다 올게요. 그러세요.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는 민호의 생명유지장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삑, 삑, 삑 하는 그 기계 소리가 마치 민호의 심장이 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도 들었을 거라는 걸요. 민호도 저처럼 의식이 있다면 아내의 그 잔인한 말을 전부 들었을 거라는 걸요. 제 아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스러울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침대에 누워서 듣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잔인한 진실을요. 7년간의 거짓말을요. 그리고 우리를 돈으로만 보는 그 차가운 시선을요. 지은이가 나간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은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을 때 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했고 발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조심스럽게 힘을 주어봤습니다. 오른손 검지가 움직였습니다.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몸이 회복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더 힘을 주어봤습니다. 손목이 조금씩 움직였고 팔꿈치도 미세하게 굽혀졌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제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의 침대에서 침대 시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이 뻐근했지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호가 보였습니다. 민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호도 모든 걸 들었다는 것을,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지대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함께 복수합시다. 저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기 검진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민호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의 동공이 빛에 반응했고 손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의사는 급히 다른 의료진을 불렀고 저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적입니다. 두 분 다 의식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고 병실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지은이에게 들키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깨어났다는 걸 그 여자가 알게 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고 민호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약속했습니다. 기억 상실인 척하자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야 지은이를 안심시킬 수 있고 그래야 복수할 기회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급히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은이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와 민호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지은이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어머님, 여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저와 민호는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고 회복이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기했습니다. 사고 전 기억이 없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지은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했고 저와 민호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요. 어느 날 오후 민호가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내 보험금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 짧은 대답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관심사는 여전히 보험금이었습니다. 민호의 건강이나 회복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힐끗 쳐다봤고 저는 눈을 깜빡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확인됐다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간병인과 지은이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고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보험금은 언제쯤 나오나요?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간병인이 어리둥절한 듯 대답했습니다. 보험금이요. 환자분이 퇴원하시거나 완치되셔야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제가 착각했네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여자는 여전히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빨리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들었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여줘야지.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말이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결연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이를 시험하고 흔들고 결국엔 무너뜨릴 계획을요. 해시태그 2.3 첫 번째 심리전 7분. 다음 면회 시간은 저에게 기회였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왔고 간호사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민호는 검사를 받으러 가서 병실에 없었습니다. 지은이와 저 단둘만 남은 것입니다. 지은이는 제 침대 옆에 앉아 팔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저는 그 손길이 역겨웠습니다. 7년 동안 저를 속였던 그 손이, 저를 돈으로만 본 그 손이 제 몸을 만지는 게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곧 나아지실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 있었고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팔을 주무르는 손길이 점점 힘을 빼며 건성으로 바뀌는 것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모아 지은이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미약한 힘이었지만 분명히 잡았습니다. 지은이의 손목이 제 손 안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의식이 돌아오신 건가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은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손에서 힘을 뺐습니다. 지은이의 손목이 풀려났고 지은이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의식 없는 척 연기했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지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지은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한동안 서 있다가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심박수도 정상이었고 호흡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간호사가 나가고 지은이는 다시 제 곁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지은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깨어난 건 아니겠지.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그 씨앗은 점점 자라날 것이고 결국 지은이를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민호를 맞이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저를 힐끗 쳐다봤고 저는 눈을 살짝 떴다 감았습니다. 민호는 알아챘을 겁니다. 첫 번째 심리전이 성공했다는 것을요. 해시태그 2.4 며느리의 불안 증폭 8분.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집에 도착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는 모습을요. 불안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모습을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지은이와의 통화 내용을 전해줬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어젯밤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대요. 제 휴대폰에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봤고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손목을 잡았다고 자기를 노려봤다고요. 깨어난 게 아니냐고 물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불안은 점점 커질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래요. 죄책감 때문에 환각을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빨리 보험금을 확실하게 하래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남자도 지은이 못지않게 악독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와 민호를 돈으로만 받고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계획대로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은이를 더 흔들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의식이 있는 척하다가 다시 없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지은이가 다시 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계획이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제 침대에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제 손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민호 쪽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깨워서 미안해요. 근데 말이에요. 지은이가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민호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하신 거 못 봤어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일어나 뒤따라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지은이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지은이에게 당한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었습니다. 7년간의 거짓말을
우리를 돈으로만 본 그 잔인함을, 그리고 우리가 죽기를 바랐던 그 악독함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폭풍이요. 그 폭풍은 곧 지은이를 덮칠 것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두 환자가 동시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면서 의학 저널에 실어도 되겠다고 농담까지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은이는 연신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편찮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민호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식적으로 들리던지요. 저는 창밖을 보며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가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방을 정리하고 민호가 쉴 수 있도록 거실 소파에 베개를 펴놓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이자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요. 저녁 무렵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했던 대로였습니다. 지은아, 혹시 어머니 서류 좀 찾아줄 수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서류요?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유언장 작성하려고 했대. 변호사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셨다던데 그 서류가 안방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 유언장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은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미세하게 번뜩이는 그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그 표정이 지은이의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 네. 제가 찾아볼게요. 지은이는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보았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척하면서도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지은이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미리 구해온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로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서 소리가 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녹음기를 안방 책장 뒤 금고 옆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서랍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장 뒤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금고와 벽 사이의 좁은 틈새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녹음기가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찾을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빼내고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은이가 서랍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내가 뭐 하나 싶어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류 찾고 있어요. 금방 찾아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민호를 보았고 민호도 제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성공했다는 것을요. 얼마 후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열심히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유언장을 찾고 있었겠죠. 자기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안방 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모든 움직임을 소리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갑자기 안방에서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녹음기가 떨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제가 단단히 고정시켰으니까요. 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안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은이는 서랍 위에 놓여있던 작은 액자를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돌렸고 책장 쪽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지은이의 시선이 책장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도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이가 녹음기를 발견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발견하지 말라고, 제발 다른 곳을 보라고 말입니다. 지은이가 책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이의 손이 책장 뒤로 향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열어둔 서랍 속에서 뭔가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이었는데 잔액이 꽤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시선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통장 있는데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가 통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거. 오래된 적금이야. 까먹고 있었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통장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은 못 찾았어요. 혹시 다른 곳에 있으신가요? 아, 그냥 없던 걸로 해. 민호가 착각한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통장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가련해 보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요. 거실로 돌아와 민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1단계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지은이가 저 방에서 남자친구와 통화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쉬고 있었고 민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민호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전화하는 척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지은이가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언장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셔서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제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지은이가 부엌 문틈으로 민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바꾸시겠다고요. 원래 며느리 이름도 들어 있었는데 그건 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부엌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산은 전부 아들인 저한테만 상속하시겠대요. 며느리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통화를 마쳤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재산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한참 후에 지은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님이랑 무슨 통화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유언장 건이야. 어머니가 내용 바꾸신대. 무슨 내용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재산 상속 관련해서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어.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지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고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를 급하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와 민호는 거실에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곧 지은이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녹음기가 모든 걸 담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역시 깨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몇 분 후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방 안에서 지은이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여보, 나야. 큰일 났어. 남자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유언장 바뀐대. 내 이름 빠진대. 재산 다 아들한테만 간대.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날아가. 7년을 참은 게 다 헛수고야. 지은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비한 브레이크가 왜 이래? 그 사고로 확실하게 끝났어야 했잖아. 왜 이 노인네들이 살아 돌아온 거야?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요. 사고가 계획된 것이었다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빨리 일 끝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당신이 뭐라도 해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번 돈인데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녹음기는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살인 설계, 재산에 대한 탐욕까지 말입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안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우리를 죽이려고 사고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지은이의 자백이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은이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2시쯤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고 저는 제 방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가 제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지은이는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베개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를 질식시키려는 건가요? 지은이가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 불이었습니다. 민호가 불을 켠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깜짝 놀라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봤습니다. 여보, 깜짝이야. 화장실 갔다가 어머님 이불 덮어드리려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 간 척하고 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고마워. 근데 베개는 왜 들고 있었어?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베개를 침대 위에 놓고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민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가자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자고, 지은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자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고 민호는 차 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제 팔을 부축했고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살인미수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상담실로 안내되었고 담당 형사가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형사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병원에서 며느리의 폭언을 들었던 것, 그리고 브레이크가 조작되었다는 자백을 녹음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사는 진지하게 들었고 메모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이어폰을 끼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몇 분 후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작게 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말, 보험금을 노렸다는 말, 그리고 우리를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가 이어폰을 빼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사고 차량도 조사하겠습니다. 형사는 동료들을 불렀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고 차량을 압수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과 공범으로 보이는 남자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심판이 말입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브레이크에서 인위적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포작전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민호는 집에서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다니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고 눈이 커졌습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손 내밀어 주십시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찰칵. 지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와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지? 너는 나를 죽이려 했잖아. 지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계획적으로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요. 어머님, 제발.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목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어. 브레이크 조작한 것도 보험금 노린 것도 전부 다. 지은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던 사람이니까요. 형사가 지은이를 일으켰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울면서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사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도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브레이크 조작을 직접 실행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지은이와 공모해서 우리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앞에 있었고 검사와 변호사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지은이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우아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피고 김지은은 시어머니 김복순 씨와 남편 박민호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공범 최성우와 함께 교통사고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의 지시로 최성우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그 결과 두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피고의 자백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지은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이야기, 보험금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가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지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힘들었어요. 7년 동안 효부 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웃어야 했고 매일 착한 척해야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도 몰라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한 거야.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았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7년 동안 나를 이용했어. 내 사랑을, 내 신뢰를, 내 자랑을 전부 이용했지. 그리고 이제 와서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변명이 돼.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지은이와 남자친구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일을 꾸몄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속였는지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닙니다. 수개월에 걸쳐 계획된 살인미수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배신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김지은은 살인미수, 사기, 그리고 상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젊음이 감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공범 최성호는 살인미수 방조 및 차량 손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남자친구도 긴 형량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는 수갑을 찬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대가를 치르는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교도관이 지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7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죄수가 되어 떠나는 모습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복직했고 저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으니 마음이 편하다고요. 친구들은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가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제 앞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수한 외모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윤서예요. 윤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갑구나. 우리 민호 잘 부탁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은이의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없었고 가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윤서가 돌아간 후 민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윤서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 같구나.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를 잘못 선택해서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가 알았겠니? 지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저는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7년간의 거짓말, 교통사고의 고통, 그리고 배신의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는 지은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7년간의 배신이 쉽게 잊혀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웃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윤서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거요. 지은이는 감옥에서 후회하며 살겠지만 저는 여기서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